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합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이제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죠. 예, 조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또는 이제 기관의 장이나 또는 이제 대표자가 되었었을 때 그 기관 또는 뭐 시설 또는 조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관심 갖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일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작합시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뭐 지금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뭐 배웠냐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 배우셨어요. 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렇죠? 또는 뭐 기여금 같은 돈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죠. 국가가 수행하죠. 그러니까 지방 우리가 정부라고도 얘기하죠. 중앙 정부,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달해야 돼요. 정책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누구냐? 우리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실천 활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는 대상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이죠.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즉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뭘로 밝혀지느냐? 서비스로. 뭘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즉 전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정의. 사회복지 정책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제공되어지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막연한가요, 얘기가?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국가가 야,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걷었으니까, 이렇게 기여금을 받았으니까 이걸 갖고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어.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을 누구한테 주느냐? 사회복지 행정 조직들. 뭐라고요, 여러분? 조직. 이것이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기관이라고도 하고 조직이라고도 하고 뭐 시설이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보통 조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현행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죠. 저는 이제 강의 중에 이 조직과 시설을 또 이제 기관이라는 말도 이제 병행해서 사용할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하튼지간에 그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그걸 실질적인 서비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은 국가의 정책이 이런 서비스로 전환되어져서 자신들한테 오는 것을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 뭐냐?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다. 됐죠?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실질적인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그 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는 누구라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되는 거죠. 자,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 행정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 여러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 이게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도덕이라는 말 대신에 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인간이고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윤리 관점, 그러니까 윤리적 실천 관점이죠. 예,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다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사물이 아니고 우리는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되는 이 실천 대상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기술은 당연히 어떻게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 효과성은 인간의 가치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된다.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인간의 삶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들의 삶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것이 고려되어져야 되고, 사회복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성의 모호함은 가치와 이익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상충 조직을 조성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이 조직 요원과 서비스 대상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전달 과정이 핵심이 되고, 사회복지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 왠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은 이제 좀 완벽하고 체계적인 그런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건데, 실제로 사회복지 행정은 그 실질적인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대상이 인간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성, 자, 그런 것에 기인해서 어떻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특정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인간의 그러니까 변화, 그러니까 조직이 사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서 한 인간의 변화를 100%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인간은 모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질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조직 목표가 모호한 이유는 역시 조직의 주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해서 목표 달성의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즉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가 효과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투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더 많은 산출을 얻어냈는가, 그게 이제 효율성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가름짓는 게 어려워요. 왜?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천의 대상이. 그죠? 뭐든지 다 막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전문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회복지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이 사회복지 행정론을 잘 공부하셔서 조직 운영에 대한 이제 기반적인 지식들을, 그 다음에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 처한 환경들, 그래서 일반 환경, 과업 환경이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결국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 그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후원금, 자원봉사자, 기부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것들 안 주면은 운영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왜? 우리 자체적으로 뭘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서 그걸 밖에다 팔고 그 부가가치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연관돼서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자원 체계들, 기부금, 후원금, 그 다음에 뭐 자원봉사자 이런 것들 대주는 게 전부 지역사회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깊이 연관돼서 지역사회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고 지역사회 변화 과정에 의해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뭐가 있다? 이사회가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도 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올 텐데, 자,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항상 2% 부족하다. 우리 음료수 중에서 이제 시장 밖에서 사 먹는 음료수 중에서 2% 부족하다 이런 얘기 음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도 뭔가가 부족해요.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비체계적이고 모호하고, 그렇죠? 왜? 이유가 다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직의 실천 대상이,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일반 행정이죠. 일반 행정.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에요.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즉 정부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행정.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실상은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시설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설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을 묻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 행정을 얘기합니다. 정부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이제 행정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안에 이제 보건복지부나 뭐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 행정 조직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정부 조직 중에서 나머지 뭐 기획재정부, 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인가요? 아니지. 뭐 하여튼 다른 부서들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은 다 뭘로 본다? 일반 행정 조직으로 보면 돼.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켜서 돕기 위해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대상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다. 사회복지 행정이 행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범주 읽어보시고, 자, 이사회 아까 전에 했죠. 이게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자원의 적자 운영 피해야 되고, 이게 지금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기가 좀 모호해요 지금. 자, 이게 뭐냐면요, 사회복지 행정과 다른 행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되 어떻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정부 행정을 생각하셔서 서로 비교를 하시라. 복지부가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아닌 다른 부서 간에 하는 일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있는 관리자 문제가 12회 때 나왔는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하고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조직의 구조와 직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해야 되고, 어떤 행정 통제 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다 상식적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관리자라는 게 조직 관리자 또는 이제 시설장 또는 대표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영역들 읽어보시고, 연구 필요성, 뭐 사회복지 조직에 투입되는 공적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행정 공부가 필요한 거고, 사회로부터 인가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과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조직의 변화를 가하여 조직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지식체계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고, 사회복지 조직은 점차 규모가 확대돼서 동시에 복잡화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관리 기술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종사자, 특히 사업가는 조직 관리 운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주요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뭐 요 정도 자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 행정의 4가지 이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념의 운영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게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순탄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시설장, 조직의 대표자 또는 조직 관리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시설장, 그러니까 시설장들, 시설장이 실제로 조직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론에서는 뭘 공부하시냐면은 그 시설장이 하는 일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행정론에서. 그렇죠?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를 공부하는 건데, 자, 보면은 이 시설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남들과는 다른 가치 또는 이념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4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자, 그게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접근성.
자, 시설장님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다시 한번 뭐라고?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자, 효과성이라는 것은 자, 조직이 설립되어지기 전에 이 조직에 그러니까 조직이 설립되어지기 전에 조직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조직의 원래 설립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고 또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각각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운영에 관련된 목표가 존재를 하겠죠. 자, 시설장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 목표를 어떻게든지 달성시켜야 돼. 자,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직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돼. 자, 그런 이념, 그런 생각을 바로 이제 효과성 이념 또는 효과성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인데, 이제 내가 시설장이 돼서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을 갖고서 최대한의 산출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돈을 아껴야 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고, 이 얘기는 뭐죠? 비용을 절약시켜야 돼. 돈 막 쓰면 안 되겠죠. 자, 그게 효율성 이념 또는 효율성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시설장이 딱 보기에, 그러니까 대표자 조직 관리자가 보기에,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동일한 욕구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요? 동일 욕구 갖고 있는 사람,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야. 뭔 소리냐? 자, A, B, C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이쁘게 생겼어. B는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둘이 욕구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쁘게 생긴 애한테는 서비스 많이 주고, 그렇죠? 못생긴 애한테는 서비스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이에요. 이해되죠? 자, 마지막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쉽고 편하게, 그렇죠? 우리 서비스, 우리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돼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기반들.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야 6시 이후에 퇴근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용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좋아, 우리 복지관은 오늘부터 야간 개장이다.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야간 뭐 9시까지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게 바로 이제 접근성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접근성을 다른 말로 이제 편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효율성을 다른 말로 이제 능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좀 보세요. 그래서 네 가지 주요 이념이 있다. 그러니까 시설장이 효과성적 이념, 효율성적 이념, 형평성적 이념, 접근성적 이념을 갖고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조합해서, 이걸 섞어서 사기 시설 또는 조직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운영하는 거죠. 그죠? 어떤 시설장은 효과성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시설장은 이제 효율성적 이념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평성, 접근성, 다 각각 그 분량들이 이제 각각 틀리겠죠. 이 효율성만 강조하시는 시설장님들은 어떻게 할까? 왜 돈 많이 써 직원들? 돈 어떻게든지 절약해. 왜 불 안 끄고 다녀? 그죠? 불 끄고 다녀. 에어컨 왜 켜? 그렇죠? 그게 이제 효율성 강조하는 시설장님일 거야. 자, 보면 효과성은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 어느 정도 유효한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충족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조직의 존립 목표죠. 그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이 시설장이 몰입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최소한 자원, 즉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겁니다. 산출,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산출을 얻는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비용 절약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자, 공평성, 다른 말로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을 다른 말로 능률성이라고 해요. 써놓으세요.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이 시설장은 믿고 좋고가 없으니까 믿고 좋고가 없어요. 예, 다 똑같은 지역사회 주민들로 바라보고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었을 때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편의성은 사회복지 욕구 중 비화폐적 욕구와 밀접한 현물 또는 상담 서비스를 대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쉽게. 예, 그게 편의성이에요. 자, 이념의 운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선별주의, 보편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효과성과 효율성은 선별주의적 가치가 반영되어진 개념이고, 형평성, 접근성은 이제 보편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거예요. 우리가 선별주의라는 거, 보편주의라는 거 정책론 하면서도 공부하셨죠? 보면 선별주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특정의 자격 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게 보편주의고, 선별주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부여해서 말 그대로 대상자를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전체를 다 수혜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들 중에서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형평성이나 접근성적 관점으로 보면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다 어떻게 된다?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 보편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트래커가 사회복지 행정의 원칙 제시했어요.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뒷담 안 와요.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제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너 틀려라 라고 나온 거야. 틀려라. 그래서 그냥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과 기능을 지금부터 봅시다. 우리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이라는 게 뭘까? 우리 뭐 배웠냐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은 뭐라 그랬지? 정책이 뭘로?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랬죠? 정책이 뭘로 바뀌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야. 그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포스드 코르베. 포스드 코르베. 다시 포스드 코르베. 시작. 포스드 코르베. 자, 이게 이제 그 과정의 그 영어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만든 영어인데, 그건데. 자, 플래닝이라고 하죠. 플래닝, 기획. 오거나이징 또는 오거나이제이션 해갖고 이게 조직화예요. 조직화. 자, 스태핑, 이게 인사죠. 디렉팅, 이게 지시예요. 코디네이팅, 조정. 리포팅, 보고. 버제팅, 예산. 이밸류에이팅, 평가. 자, 요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 사회복지 행정 과정이 일어난다. 자, 조직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 과정을 이끌고 나갑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직이 해야 될 일을 설계하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획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이제 기획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사회복지 행정론 후반부에서 이제 조직 행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제 조직 행태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건데, 기획을 다시 공부할 겁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 과정으로 앞으로 조직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세부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기획이죠. 그게 기획이에요.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각각의 대안들을 쫙 수립하고 그 대안에 맞는 이제 그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실제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기획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거나이징, 조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거의 대부분은 조직화고, 실제로 사회복지 행정을 다른 말로 이제 조직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화가 전제 조건이고 조직화가 돼야지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재를 보면은 기획, 목표의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활동, 이게 대안들이죠. 자, 그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안이 나오고 그것들 중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게 그게 기획이고, 조직화는 조직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직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인가. 인사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채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또 해고하고 훈련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호적인 근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 조직에 남아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시라는 것은 기관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책임자의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명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라는 것은 조직 관리자가 이 훈련되어진, 즉 인사 과정을 통해서 모집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 직원에게 쉽게 하면 업무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라고 명을 내리는 거죠. 자, 조정은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의 상호 연관 짓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회복지 행정관은 부서간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정해야 된다. 자, 조정이라는 것은 자, 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을 어떤 조직은 잘 수행을 하고 또 그 명에 대해서 이제 잘 받아들여서 성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조정을 다른 말로 이제 재조직화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조직화 시켰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잡는 거야. 다시 제 위치를 잡는 거야.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재조직화, 즉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조직화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 보완해 가지고 다시 조직화시키는 것을 그걸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조직은 이 재조정 과정, 즉 이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조직화 과정이, 조정 과정이 있어야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는 사회복지 행정가, 그러니까 관리자죠. 관리자가 직원, 지역사, 이사,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이 행정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이런 지역사, 이사의 행정기관, 후원자 등한테 알려줘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 상업상의 조직, 즉 영리나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들과는 틀려서 뭘 해야 되냐면은 투명성, 무슨 성?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투명성. 그러니까 왜 투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이 전부 지역사회로부터 또는 이제 국가로부터 도출이 되어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사실 없어요. 우리가 갖다 물건을 뭐 팔아가지고 부가가치를 남겨서 그 남긴 부가가치를 갖고 우리의 이윤을 추구하고 뭐 재투자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왜? 지역사회 주민들, 당신들이 우리한테 계속 자원 제공해 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속적으로 투명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지원해준 자원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라고 합니다. 이 보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 조직의 책무성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공부를 하실 텐데, 책임성 또는 책무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주신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이제 보고 과정이에요. 자, 재정은 이제 돈 얘기죠. 그래서 조직의 재정행정관은 현재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규정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자, 그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회계 지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어떻게 이 재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책무성, 앞에서 말씀드린 책무성, 책임성과 연관되어진 얘기예요. 자, 마지막 평가는, 자, 이제까지 서비스 잘 제공했죠? 그럼 그걸 놓고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졌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제공한 이런 서비스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켰는가? 그걸 이제 효과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제공된 서비스가 과연 투입 대비 산출을 제대로 일으켰는가? 즉 적은 비용을 갖고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어냈는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을 어떻게 평가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포스트 코르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말으셔야 돼. 요 오는 뭐죠, 여러분? 제가 조그맣게 썼는데, 요거는 이제 이 자음하고 자음끼리 모이면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하나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르베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 기준부터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